이번 편에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갭 투자를 했던 분들, 아까 이제 우리 갭 투자가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갭 투자를 하다가 지금 딱 걸리는 덫이 역전세 현상입니다. 이 역전세, 내가 5억의 전세를 줬는데 전세값이 4억으로 떨어졌다. 그래서 1억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려워졌다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교수님한테 해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. 있습니까? 우선 큰 질문부터. 뭐 있다 없다 아주 그 단답형으로 물어보셨는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, 또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. 그 역전세라는 건 하기가 쉽게 말하면 5억으로 전세를 줬던 게 4억이 돼서, 근데 그 빌려줬 전세 들어왔던 사람이 나가겠다, 돈 내놔라 그럴 때 감당 못하는 1억을 자기 돈을 줘야 되는 상황. 그렇죠.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역전세라는 말하고 한번 깡통전세, 깡통주택 이런 말 지금 요새 나오고 있잖아요. 잠깐만 좀 구분을 하게 되면 뭐 깡통주택,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임차 보증금,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훨씬 낮은 가격으로 이제 상황이 되면서 지금 있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. 만약에 그것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놨다 할지라도 뭐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면역력을 갖춰놨다 할지라도 낙찰됐을 때 뭐 그 보통 건축물의 그 주택에 국세 같은 게 많이 또 체납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선순위로 빼고 나면 실제로 그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예컨대 돌려받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것. 결론은 깡통주택,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은 좀 사기를 당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여기에 대한 그 대책들을 지금 많이들 이제 뭐 마련하고 있는데, 사실 600년 전부터 사기꾼은 잡을 수 있지만 사기를 당하면 사기를 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상황이 호전되는 게 있나요? 없죠. 약간의 사회 구조, 정부가 도와주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없다.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, 자기가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뭐 10명이 지킨다 할지라도 한 명의 도덕은 뭐 못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나중에 범인을 잡는 형사 소추만 가능하다. 거의 보면 현실이 그렇다. 안타깝게도 좀 그렇습니다. 요 깡통주택, 깡통전세하고 역전세는 좀 다른 건데요. 이 역전세에 대한 부분은 이것도 조금 이제 그동안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동반해서 쭉 상승해 왔어요. 보통들 우리가 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. 혹시 우리 이 기자님 이솝과 거북이와 토끼,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혹시 알죠? 알고 있으세요? 그건 알아야죠. 어머니께서 예전에 동화책을 이 기자님이 잘 읽어주셨나요? 아니면 또 우리 아드님한테도 잘 또 이렇게 읽으셨나요? 뭐 기억이 안 나요. 하여간 뭐 그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. 그거 혹시 안다고 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? 어떤 상황이 전개되죠? 저는 거기선 거북이가 이기잖아요. 네네. 근데 나중에 수학 공부하면서 미분으로 보니까 이건 거짓말이라는 건 알아차렸어요. 접근 하다 보면 미세하게라도 미분에서는 꼭지점 지나면서부터 이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근데 궤변으로 가게 되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? 네네. 그거는 알아차렸는데 속지 말자. 자, 여기 보게 되면요, 현실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을까요? 쉽지 않겠죠. 그렇죠. 뭐 확률적으로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. 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 유소가의 그 거북이와 토끼와 거북이를 이렇게 한번 좀 예를 들어봤어요. 매매 가격은 토끼, 전세 가격은 거북이. 자, 실제로 거북이가 토끼에게 다가서게 되면 낮잠을 자고 있던 토끼가 깜짝 놀라서 격차를 벌리는 이런 형국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됐어요. 그래서 보게 되면 쭉 그동안의 상황을 보면 예컨대 거북이와 토끼가 이렇게 이제 출발선에 있다가 먼저 토끼가 이렇게 앞서갑니다. 그러면서 이제 거북이가 이렇게 쫓아오는 국면이 일반적인 국면인데요. 경우에 따라서 매매 가격은 예컨대 오르지 않는데, 즉
토끼는 움직이지 않는데 거북이가 다가가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거북이와 토끼가 동시에 가는 경우도 있겠고요.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인 안 따라오고. 또 거북이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요. 즉 반대로 거북이와 토끼가 모두 낮잠을 자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겠죠. 네, 동시에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그런 있습니다. 경우도 그게 네 개의 국면으로 될 수 있겠죠. 그죠? 거북이와 토끼가 동시에 오르는 방법, 동시에 내리는 방법, 네, 토끼가 예컨대 앞서가는데 거북이가 낮잠을 자고 있는 방법, 그다음에 거북이가 올라오는데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는 방법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 네. 최근 한 5, 6년 전부터 이 토끼가 상당히 앞서갔어요. 그러면서 5년 전. 거북이도 따라 움직였어요. 오케이. 그러면서 동반 상승이 됐기 때문에 갭 투자가 용이해졌죠. 그러니까 2015년, 16년도에 서울 지역의 전세가율을 보면 76.1% 정도.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거의 8억 가까이 됐으니까 3분의 2까지 붙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예컨대 5억짜리면 예컨대 전세가 4억이 뒷받침되면 1억의 예컨대 이제 현금 능력만 갖고 있다면 갭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대출제도 강화되고 또 금리가 이렇게 급격히 막 오르지 않았습니까? 사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.5%에서 지금 3.5%인데 무려 2년 전으로 무려 금리가 단기간에 몇 퍼센트가 올랐어요? 3%가 그러네. 올랐어요. 3%포인트. 네. 엄청 오른 거. 아주 그것도 2년 사이에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오른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세금 대출에 대한 그 금리도 따라서 급격히 올랐겠죠. 네.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전세 가격도 오르지 않고 또 매매 가격도 오르지 않는, 즉 거북이와 토끼가 모두 낮잠을 자고 있는 국면이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, 자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만 해도 거북이와 토끼가 동반 상승을 하다가 거북이가 계속 쫓아왔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거북이가 자 쫓아오지 못하는 국면이 되면서 역전세가 이제 발생한 거죠. 예. 그래서 어떤 문제가 지금 생겼냐면요,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또 막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억짜리가 4억이 됐거나 아니면 10억짜리가 8억이 됐어요. 그렇다면 1억이나 2억을 임대인, 즉 집주인이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죠. 그렇죠. 그런데 돌려줄 돈이 예컨대 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 일단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? 돈을 뭐 내주고 또 다음 임차인을 구하면 되겠죠.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이렇게 재계약을 하면서 조금 낮은 값에 재계약하면서 나머지 차익을 드리면 되겠죠. 혹은 이렇게 보증금이 준비 안 되어 있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5억이 원을 4억이 됐다. 근데 그 재계약을 맺는다든지 새로운 임차인이 예컨대 들어왔을 때 그 1억만큼은 어떻게 보전해 줘야 되겠죠. 그럴 때 1억이 없는 경우는 이제 1억을 보통 우리가 그 시중은행 금리 개념 한 4에서 5% 금리 개념으로 해서 월 한 1억에 한 40만 원 정도를 보존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5억의 전세분이 그대로 재계약을 해서 4억으로 거주하신다면 이제 매달 이제 집 주인이,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월세를 내게 되겠죠. 예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지 않겠다, 난 싫다, 난 이 집에서 이제 만기가 됐으니까 나가겠다,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혹은 또 몇 개월 후에 내가 나갈 집을 계약해놨다, 그러면 어떻습니까? 그 전세 보증금 5억을 그대로 내줘야 되겠죠. 그렇죠. 근데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뭐 3억에 들어올 수도 있고 4억에 들어올 수 있으면 그 갭만큼은 어떻게 마련하면 되는데, 만약에 자 그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심각하네. 5억을 다 내줘야 되겠죠. 근데 5억을 다 내주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? 어떤 게 거죠. 그렇죠. 예컨대 이제 전세 반환 보증금에 대한 것들을 이제 소송을 하겠죠. 그럼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면 임의 경매에 그 집이 들어가게 되면 이 집이 이제 제값을 받을 수 있지만 경매라는 게 이제부터 한두 번 유찰이 되게 되면 그 시세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제 되게 되면 이 집주인은 집을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또 주택을 뭐 여러 개 갖고 있는 또 분도 있겠죠. 그랬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게 임차 기간이 계속해서 도래할 수 있어요. 이번 달에 도래할 수 있고 뭐 몇 개월 후에 또 도래할 수 있고 또 1년 후에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다면 이제 여러 개의 집 중에서 몇 개의 주택을 매도해야 되겠죠. 이런 매도하려고 보니까 어때요? 좀 시세가
좀 지금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좀 손실을 보더라도 좀 몇 개를 정리해야 되는 컨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럼 역전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든 그 주인은 감내를 해야 되는 게 핵심이네요. 그렇죠. 우리가 전세값이 막 상승할 때는 임차인이 감내해야 되고 역전세일 때는 임대인이 감내해야 되죠. 뭐 상황에 따라 다 갑과 을과 갑이 이렇게 뭐 시적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. 한쪽만 계속 좋은 건 없고 한번 이렇게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파도를 치는데 그걸 감당할 영혼이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탈락하게 되는.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수성을 하느냐 수성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들이죠. 그러면 이제 다시 좀 돌아가서 네. 아까 역전세에서 그렇게 됐을 때 한 네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 다양한 경우가 있죠. 네 가지 플러스가 네. 있을 텐데 그걸 견뎌내려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재력이 있으면 제일 쉬운데 재력이 없다. 그러면 이제 자기 걸 팔고 아니면 자기 줄여서 어디 가서 쏟아지는 비는 피해야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정신력이라고 하죠. 정신력. 예. 그 중압감. 예컨대 내가 전세가 만기되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내 사랑했던 내 집이 경매에 붙여지는 그 불안감, 제가 질문 하나 공포감. 드릴게요. 이 중압감이요.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중압감을 받을 때가 있어요. 탁 앞이 깜깜하다 그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이제 뭐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재산상의 손해를 봤을 때 이제 그걸 극복하는 게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제가 이제 우리 한감 넘은 나이에서 보니까 보이지 않습니까? 어떻게 보면 이제 한감이 오셨습니까? 뭐 완전히 제가 볼 땐 동안인 얼굴 표정이신데 저는 한 40대 후반으로 봤는데 40대 맞습니다. 예. 근데 그 중압감을 이기는 거 이제 역전세의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아까 집에는 거기에 맞는 영혼이 있다 그랬는데 뭡니까?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영혼에 대한 건데 좀 오늘 영혼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시는데 글쎄요, 영혼 역시 정신력이라고 그랬었죠. 정신력이면서 뭐 우리 펀드멘탈, 예, 그게 이제 강해야지. 그렇죠. 이게 좀 강한 어떤 기초 체력을 갖고 그게 있어야 낙천적인 사람들인가요? 낙천적이다 또 낙천적이지 않다 보다는 아무튼 그 다가오는 공포감, 중압감을 견뎌야 돼요. 많은 친구들을 보면요 그런 경우에 나이 들수록 술로 이렇게 잊으려고 하고 다른 데 빠져서 취미로 잊으려고 하는 게 보여요. 저는. 그거는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중압감을 잊고 있으다 보면 또 상황이 바뀌어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. 적극적으로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나서서는 두려움 때문에 오래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술이라든지 혹은 또 예를 들어서 뭐 당구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처럼 책을 읽는다든지 그다음에 또 예컨대 이렇게 사색을 하면 모를까 술은 안 되죠. 안 되죠. 예. 오히려 그게 더 자기를 좀 더 피폐해질 수 있고 자신감을 더 상실할 수 있어요. 저번 그 제가 이렇게 할 때도 그 작은 아씨들이라고 했던 거기 그 드라마에서도 김혜숙이 얘기하잖아요. 좋은 집에 살면 이렇게 성공할 확률이 높고 또 그러면서 또 내가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. 이런 것은 그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인드를 아주 맞춰야지 술 이런 거는 뭐 담배 이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또 견디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죠. 예, 공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아까 독서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그렇죠. 지혜를 그렇죠. 지혜 찾는 거. 좋습니다.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 그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있었어야죠. 네. 교토삼굴 그렇죠. 예.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갭 투자를 하더라도 교토삼굴 그렇죠. 포트폴리오를 막연한 투자. 예컨대 막 상승기 때는 막 아무거나 매입을 해도 뭐 집값도 오르고 전세도 예컨대 뭐 잘 나가고 하니까 그 묻지마 투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항상. 예. 근데 대부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. 또 공부해야 된다. 그리고 또 발품을 팔아야 된다. 그리고 이것저것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데 막상 닥치면 그게 모두 잊어버려지고 그냥 바로 그 순간 어떻습니까? 이게 마치 모든 것처럼 보여지고 이게 가장 좋은 것처럼 보여져서 그냥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.
어떻게 보면 대학 갈 때도 보게 되면은 자기는 나중에 기업 입사할 때 저는 청운의 꿈을 꾸고 XX 대학 들어가서 뭘 전공해갖고 뭐 왔습니다 그러지만은 한 5년 전, 7년 돌아가면은 자기 점수에 맞추고 그냥 간 거죠. 아, 그죠? 그러니까 그때 보면 묻지마 진학이 경우가 막 그래서 운명이 결정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는 최고야 하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걸 보게 되면 집도 보면은 막 묻지마 해갖고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고 근데 거기서 현명한 친구들은 나는 어디를 가겠어. 예를 들면 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사관학교로 가겠어. 이렇게 플랜이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그렇죠. 한 번씩 변신하는 친구들도 있죠. 그런 예. 친구들이 다 성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다라는 게 발견되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. 맞아요. 예, 기자님 말씀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집도 예.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. 거기서 제가 제 사례를 잠깐 좀 얘기하면 제가 93년도에 서대문구 홍은동이라고 혹시 아세요? 알죠 뭐. 그래. 거기 홍제역 네. 거기 쭉 가면 유진상가 그거 잘 알죠. 그 뒤에 벽산 아파트 평산 아파트 지금도 있죠. 그 뒤에 유원홍은 아파트를 제가 93년도 26평형을 전세 안고 1억 1천 주고 매입했어요. 저는 항상 집을 살 때 전세를 안고 사고 저는 그 집보다 싼 전세에서 더 싼 전세로 가는 거죠. 예컨대 1억 1천 주고 제가 매입할 때 전세가 6천만 원이었어요. 그럼 5천만 원 제가 투자했겠죠. 전세 제가 6천만 원 주지 않았습니까? 저는 어떤 전세에 살았다? 저쪽 연희동 쪽에 신축 은진빌라라고 있었어요. 거기에 제가 3천만 원에 그 전세를 사는 거예요. 저는 1억 1천 주고 집을 살 때 6천에 전세를 끼고 샀죠. 근데 저는 전세를 얼마에? 3천에. 자, 이러다가 그렇죠. 열심히 그리고 또 여기까지 일을 해서 전세를 내보내고 96년도에 제가 입주를 했어요. 그리고 2년 정도 살다가 98년도 6월 달에 이 아파트를 매도했어요. 1억 1천 주고 93년도에 샀던 이 유원홍원 아파트를 98년 6월 달에 9천만 원 주고 팔았어요. 잠시 이재국 교수를 위해서 1분간 묵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돈 들어갔다 나갔다 돌고 도는 겁니다. 1억 1천 주고 샀던 거 혹시 9천에 팔아본 적 있어요? 저는 그냥 버텨가지고 똔똔은 하지만 그건 참 안 하려고 합니다. 저는 이때 여기서 포인트 하나. 내가 선택한 것이 실수였다. 아차했다 할 때는 손절매. 손을 잘라야 된다. 그래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. 실수할 수 있어요. 그런데 한 번쯤 여러분들 손절매를 통해서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. 이걸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하게 되면 제가 93년도에 1억 1천 주고 유원홍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 목동 5단지 27평형이 한 1억 4천쯤 됐어요. 근데 그때 전세가 좀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갭 투자를 했다면 큰 차이 없이 제가 목동 5단지 아파트를 매입할 수가 있었는데 목동은 제가 낯설었어요. 아까 우리 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태어난 곳, 살았던 곳이 정든 곳이 최고로 행복한 곳 아닙니까?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제일 편안한 집이죠. 목동을 갔더니 막 일방통행으로 막 되어 있는 도로망도 그렇고 뭔가 낯선 거예요. 그러다가 제가 서대문구 신촌 태생 아닙니까? 홍은동을 갔더니 아주 푸근한 거예요.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매입을 했는데 98년도에 보니까 목동 아파트 5단지는 2억 원 가까이 됐고 제 거는 1억 원밖에 안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때 느꼈어요. 똑같은 집이 아니구나. 행복해 보이지만 편안한 집은 똑같아 보이지만 가치는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선택을 해야 되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손절매를 했는데 그때 당시 1억 1천을 9천에 했으니까 2천만 원 손실이죠. 지금으로 따지면 한 2억 원 정도 이상의 가치죠. 예컨대 지금으로 보면 10억짜리를 제가 매입했다가 8억에 매도하는 정도에 해당되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 나에게 온다면 과감한 선택도 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. 손절매라. 그때 그 자금을 갖고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옥송으로 가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 디딤돌 역할, 또 종잣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역전세 상황에서는 일단은 본인이
주인이 이제 돈을 어떻게 마련해 줬다라고 뭐 본인이 그걸 목표해서 경매까지 가면 답이 없는 거고 근데 그걸 견뎌내고 본인도 줄여서 견뎌내고 그 다음 기회를 올 때까지 본인의 지혜를 키우고 준비를 해라. 그렇죠. 몸테크 해야 되겠죠. 이제 만약에 두 개를 예컨대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하나는 지금 자기 집에 소유하면서 거주하시겠고 또 하나 주택은 약간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전세금을 예컨대 빼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살고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집을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뭐 예컨대 전세를 주고 자기는 더 싼 전세로 가는 방법 아니면 전세를 주고 자기는 월세로 가면서 어느 정도의 차액의 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내줘야 되는 상황. 몸테크라고 합니다. 예, 전문 용어로 몸테크라고 하죠. 예. 몸이 건강해야 조금 더 작은 집에 갔을 때 잘 견뎌내겠네요. 그렇죠. 좀 그리고 좀 입지가 안 좋은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. 오늘 전세금이라는 게 좀 입지에 따라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. 예. 근데 지금 재벌들이라고 하는 분도 보게 되니까 젊은 시절에 보게 되면 막 그냥 죽음의 경지까지 갈 정도로 고통을 겪다가 이렇게 다 일어났지 한순간에 쭉 크는 경우는 없더라고요. 재벌까지 너무 좀 사례가 너무 맞아요. 조금 너무 그 뭐 건물주인도 보면 근데 기자하면서 쭉 들어보면은 한 번씩 자살을 꿈꾸고 그러면서 지금 불을 잃었지 저절로 되는 사람 다 견뎌낸 겁니다. 몸테크를 하든 뭐 하든 간에. 우리 이 기자님 지금껏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는 어떠셨나요? 저 경우요 하도 기자질을 못 해가지고 이제 자학을 하다가 술을 먹었어요. 근데 누가 툭 치는데 주먹이 날라 가려고 그러더라고. 하도 억울한 거죠. 그러다가 그 참고 집에 가는데 뭐가 탁 부닥치길래 싸울 수 없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버스 바닥에 들어가 죽겠더라고요. 그런 걸 다 극복하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멋지게 지금 그때 못 끊었으면 사표 쓰고 그 전에 나왔겠죠. 근데 그런 고비가 참 많았어.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또 이정원 TV를 또 멋지게 또 해나가고 봐주시니 고맙습니다. 다 마찬가지죠. 그럼 인생 다 똑같이 그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는 똑같습니다. 부동 3입니다. 3. 그러면 지금 역전세니 깡통전세니 뭐 이런 거 비명 지르는 거는 그 사람만의 고통이긴 하지만 현실점에서는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건데 그걸 이겨낼 감당할 영혼이 있느냐. 그렇죠. 그러면서 그 이겨낼 영혼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즉 확률,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전개될 리스크를 위험을 조금 미리미리 좀 방지하는 어떤 지혜 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그 접근 방법 아무래도 우리가 그 항상 위험이라는 건 뭐 비체계적인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위험도 있고 항상 우리에겐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? 교수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